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정치적 고향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1위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합산 득표율에선 김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압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어제 88%대 득표율을 올렸던 충청권까지 합산하면 누적 득표율을 89.56%까지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영남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충청권에서 4.3%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5.9%로 김동연 후보를 제치고 영남 지역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 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고향 충청에서 2위를 기록했던 김동연 후보는 이번에는 3등에 그쳤지만 합산 득표율은 여전히 김경수 후보에게 근소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합동 연설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임모와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과 지방을 함께 살리겠다고 공언했고, 김동연 후보는 노무현의 부채를 계승해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 못다 이룬 꿈, 복지국가의 꿈, 국가 균형 발전의 꿈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영남 지역을 겨냥해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주말 이틀간 호남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을 진행합니다. 지역별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한 후보가 50% 득표를 넘기면 곧바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네 경선 후보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두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와 반대한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놓고는 저마다 미국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지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후보가 맞붙어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았던 비조 토론회. 한동훈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당시 계엄 반대에 앞장선 한 후보는 후보 한 명 한 명을 겨냥해 사실상 계엄 옹호라며 날을 세웠는데 타 후보들은 오히려 한 후보가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나경원 후보는 지금의 상황들이 한 후보 탓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된 셈인데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날선 공방과 달리 트럼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를 두고는 저마다 차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엉터리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결국 추진하려고 할 때 제가 2번이나 막았습니다. 외교력은 결국은 경험과 네트워크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우리에겐 반도체와 원전 등 협상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받아내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유인하자는 자신만의 해법도 나왔습니다.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전쟁을 끝내면 푸틴을 데려오도록 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경주 빅딜을 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말 사이 8명 후보의 경선 토론회를 마무리 지은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논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을 불러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모아 세력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면서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 배이철 변호사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내가 뽑은 첫 대통령, 윤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배 변호사도 대통령님께서 올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라 게시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파했습니다. 불법 계엄과 헌법 위배로 파면당한 뒤 지난 11일 서초동 사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사진이 공개된 것인데 공교롭게 그 대상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상자들입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그런 윤석열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더구나 논란 이틀 만에 만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의 배우였고 이를 실행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배후 조정하는 것 같은 의심살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되지도 묵과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개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의 모렴치하고 아둔한 행동이 중도층 이탈뿐 아니라 보수층 내부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신당 논란에 더해 극우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까지 대선 출마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경선 주자들은 안철수와 한동훈, 유정복, 양양자 후보 등 4명. 그런데 탄핵 반대파들은 오히려 당의 혼란이 탄핵 찬성파 때문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번 대선 기간 두고두고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던 김 전 검사를 위해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총선 직전 대여섯 차례 통화했다며 복귀한 내용을 보면 당시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면서 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검사는 재작년 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해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총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섰다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그제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검사를 핵심 인물로 보고 당시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실제로 조력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검사가 예비 후보로 나선 지역구의 현역은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명 씨 측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이 자신에게 대선 때 죽을 힘 다해 도왔는데 이럴 수 있냐며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총선 전 실제로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다는 지역 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돕자고 한 시점에 김 전 의원의 출마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김 여사 출석 통보 또한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내일 오전 열립니다.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가 이번엔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90분 넘게 마이크를 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군 지휘관들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첫 공판 때는 차에 타고 있는 이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은 언론사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일부 허가했어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또다시 허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진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됩니다.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안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직속 상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호소형 계엄 주장을 여전히 붙든 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까지 들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첫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쥐고 직접 발언한 시간은 약 93분. 검찰 신문 도중 끼어들었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들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군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는 참 많이 하는데 저마다 결과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MBC는 여론조사들을 분석해 정확한 흐름을 짚어주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 M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당의 경선 판세를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0월 이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는 모두 212개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화면접조사 73개의 추이와 그리고 조사회사 특성을 고려해서 여론의 정확한 흐름을 통계적으로 추정해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2.2%로 가장 앞섰고 국민의힘 3강이라고 불리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6에서 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5분의 1을 넘는다는 점인데요.
3년 전 대선 같은 시점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여론엠이 꼽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90%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비상계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타면서 90%를 넘어섰습니다. ARS로 치러지는 국민 여론조사 경선엔 무당층도 포함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2.5%로 김동연 후보의 추격을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순회 경선에서 충청 88.1%에 이어 영남에서는 90.8%를 얻어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2.2%와 지난 당대표 경선 85.4%도 뛰어넘어 90%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매한 바람,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입니다. 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여론조사 23개 가운데 12개가 한대행을 유력주자로 가장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한대행의 지지율은 7에서 13% 사이로 나타났고요. 범보수 후보들 사이에서의 지지율도 점처럼 1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대행의 강점으로 꼽히는 중도층과 호남 유권자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건 2017년 대선 국면 초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당시 반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같은 애매한 지지율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바람 미풍에 머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한 발 물러선 보수, 이것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유보층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이 지난주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 35%까지 올랐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0%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종합지지율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발언을 검증해보는 팩트체크 선택 2025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비조 토론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이 탄핵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인데요.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건 계엄 선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되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철저히 부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군인들이 진입하자 국회 직원과 의원 보좌관 등이 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6,600만 원 정도의 물적인 피해도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통제 지시에도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면서 해제안이 통과됐다고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하락, 소비 위축으로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 건 수치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이철우 경선 후보는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얘기야. 그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 당한 건 아니냐 얘기야. 가짜 뉴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이후 4년 가까운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유죄까지 더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때인 2021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 부모 동의도 없이 국가에 의해 해외 입양 보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서류를 조작했고 고아로 둔갑시킨 뒤 아이들에게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꼴인데요.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김정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생과 함께 잠시 보육시설에 맡겨졌던 김유리 씨는 지난 1984년 친부모도 모르게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1살 소녀는 양부의 성폭행과 학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5월 30일 날 도착하고 성폭행을 6월 1일 날부터 당했고 패턴이 없었어요. 그게 매일 있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2주 동안 잠잠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유리 씨의 입양 서류. 남매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명, 어머니 무명, 그리고 한양김. 만약에 저를 이 기아로 이 서류를 가정법원에서 기아로 만들어줬으면은 모든 한국 입양인들한테 같은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난 1975년 5월 집 앞에서 6살 딸 경아를 잃어버린 어머니. 경아야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조금만 이렇게 커서. 경아 씨 역시 고아로 조작돼 미국으로 입양된 피해자였습니다. 얘를 고아를 만들어서 입양 보내려고 정부에서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어. 고아 호적과 대리 입양 제도는 해외 입양을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로 변질시켰습니다. 1970년대 덴마크의 신문.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이 쓰여 있고 장애 아동은 할인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입양 기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은 부모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And they told her that I was dead, that I was stillborn. 해외 입양의 어두운 역사. 오늘 밤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조차 무시하고 독재로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운집한 시위대 수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을 맞아 미국 700여 곳에서 반트럼프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왕과 독재자에 비유한 팻말이 등장했습니다. That revolution was against a king, and we have a president who called himself a king, who wants to be a king, and we don't want a king. 강압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합법 체류자를 엘살바도르 감옥에 보내놓고 송환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는 건 독재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Especially the deportations, the grabbing of people who are here legally and legitimately and throwing them into jail for no due process.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 실제 경제 개선 약속을 믿었던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가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43%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1기를 포함해 재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당층에선 트럼프 1기 평균보다 지지도가 20여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Why are we in war with our allies? Why are we attacking Canada? This is ludicrous. 오바마와 바이든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도 견해가 다르다고 지배하려 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취임 초기 시작된 반트럼프 움직임이 진영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관세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요즘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자 곳곳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으로 조성되는 곳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110억 원을 들여 만든 역사문화공원도 불법 파크 골프장에 점령당했는데 지자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일까요?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례를 조명하기 위해 조성된 마한문화공원. 총면적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혈세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장에 들어서자 보이는 건 파크골프 관련 현수막대일 뿐입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마주하는 건 파크골프 연습시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땅을 깊게 파고든 코스 안내 표지판, 그리고 티박스도 보입니다. 모두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입니다. 이들에게 공원에 조성된 나무와 조형물들은 그저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공원 내 A코스 4번 홀입니다. 이 홀컵 주변의 잔디들은 모두 죽어있고 그 옆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고인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방치되어 있는 의자와 쓰레기들도 눈에 띕니다. 이 코스와 시설을 조성한 건 파크골프협회 지역지회. 협회는 지자체로부터 공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꾸 제지를 하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워낙 어르신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안내만. 아예 공원을 점거한 곳도 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이용객들로 가득합니다. 공원을 직접 파크골프장으로 변모시켜 45홀을 만들었습니다. 빈 땅이 얼마나 엉성하게 제가 전체를 달라고.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받는 사람에서 못하게. 협회 가입하면 초반에 무조건 안전교육 받게 돼 있나요? 아니, 중간에. 파크골프 인기와 함께 늘어만 가는 불법 파크골프장들. 통제 없이 늘어나는 이용객들에 이제는 지자체도 손을 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지만 의대생과 의사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걸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철회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되돌리면서 의료계에 밀려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료계가 다시 실력 행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이면 산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 의성과 산청 등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산불 진화 헬기 기장들입니다. 산불이 나면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끼며 진화 작업에 나서는데 김희곤 영상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강풍이 불 때는요, 불 기둥과 연기 기둥이 하늘을 치솟는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나면 위험을 무릅쓰고 솟구치는 불기둥 위를 비행해야 하는 헬기 기장들.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커진 거 보면서 우리가 빨리 끄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마음은 급했지만 강한 돌풍에 산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레프트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이륙하겠습니다. 저희가 80나트로 보통 다니는데 80km 정도 바람이 불었던 거니까 헬기가 거의 뭐 제자리. 좀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헬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담수 접근, 고도책. 작은 산불일 때는 그 물을 적게 담을 수 있는 헬기가 와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초기 1시간 정도의 어떤 전력이 집중되었다면 이렇게 대형 헬기가 좀 많이 보편화돼서 톤으로는 5톤, 산불지나 헬기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황량한 벌판에 마련된 임시 헬기장. 쉴 수 있는 사무실까지 5분 거리지만 1분 1초가 급하기에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침에 해소를 하고 연료 넣고 다시 뜨는데 20분이니까 어디 갔다 오고 하기는 좀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산불 헬기 인력은 대부분 군 출신으로 기량이 뛰어나지만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고 합니다. 시도나 아니면 저기 관에서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 어떤 임차 비용이랑 지금이랑 동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베테랑 조종사도 수급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올해 산불 진화 중에 의성과 대구에서 2명의 조종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날 그 소식 듣고요.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끈 산불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에 기장들은 또다시 불길 속으로 비행을 준비합니다. 일출과 동시에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우리 국민들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장애물 클리어.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NC를 꺾고 파죽의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13개의 삼진을 잡아낸 선발 투수 폰세가 7이닝 무실점에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최근 6경기 연속 선발 투수가 승리를 따낸 한화. 오늘은 폰세가 진기록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최고 시속 157km의 강속구로 헛스윙을 계속 이끌어냈고 6회까지 개인 최다인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NC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7회 자신을 향한 강습 타구를 직접 잡아내는 동물적인 반사신경까지 뽐내면서 홈팬들을 열광시켰고 결국 7이닝 무실점에 완벽한 투구를 펼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후 폰세는 한 회를 더 던지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코칭 스태프가 말렸고 노시환의 3경기 연속 홈런을 포함해 타선까지 장단 14만타를 뽑아내면서 폭발한 한화가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저희 탄탄한 선발진과 그리고 또 불펜 그리고 지금 타격까지 살아나서 아무래도 하나이글스를 꺾는 데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척에서는 KT의 토종 에이스 고영표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정확히 100개의 공으로 9이닝을 틀어막고 자신의 3번째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삼성의 홈런포에 당한 롯데는 오늘은 나승엽과 유강남의 홈런으로 먼저 석점을 뽑았습니다. 전민재가 오늘도 호수비 쇼를 선보였고 3대3 동점이 된 8회 나승엽의 결승타가 터지면서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7회 초 박찬호의 기막힌 홈슬라이딩으로 동점을 만든 기아는 베테랑 최영우의 결승타에 힘입어 2연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SSG는 LG를 꺾고 기나긴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선 KT가 치열한 접전 끝에 가스공사를 제치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심판의 아쉬운 운영으로 명승부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손정훈 기자입니다. 가스공사가 62대 55로 앞선 3쿼터 막판. KT 카굴랑안이 합코트를 넘어오다 가스공사 벨랑겔의 압박 수비에 공을 놓칩니다. 그러자 한 심판은 카굴랑안의 합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판단해 휘스를 불었고 벨랑겔은 이걸 무시하고 속공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심판이 재차 경기를 중단시켰고 양팀 선수단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저 백코트 발레이션은 아니죠. 지금 득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카굴랑 선수가 잡았어야지 사이드아웃을 했는데 규정상 넘어간 선수가 볼을 잡아야 합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는데 실제로는 공이 카굴랑안의 몸에 닿지도 않았고 결국 심판진은 사후 확인 결과 판정을 정정하고 가스공사의 공격으로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승부는 막판까지 접전을 거듭했고 KT가 종료 2.8초 전에 나온 허운의 결승골로 78대 76 2점 차로 승리해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가스공사 강혁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심판이 당시 상황에 대해 휘스를 잘못 불었다고 인정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KBL에서도 심판이 넘어간 카골랑안의 다리에 볼이 맞았다고 착각했다며 오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대구를 3대1로 꺾고 리그 3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제치고 쐐기골을 터뜨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낮 동안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쨍한 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이 된 것처럼 다소 더웠습니다. 철쭉은 더 화사해졌고요. 휴일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지도에서 붉게 보이는 서쪽을 중심으로 25도로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춘천 27도, 대전 26도, 전주도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새벽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을 시작으로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20에서 80, 제주에서는 최고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4도, 대전 13도, 대구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6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놓고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불러 외부에서 밥을 먹으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예외적인 기간 산정으로 구속을 취소시켜준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을 일으킨 재판부인 만큼 특혜 논란을 없애는 것도 해당 재판부의 몫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